안녕하세요. 예비고3 국어단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 해보는 시도라서 좀 낯설 수 있는데 좀 미숙하게 이동하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상충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감상하다, 즐기다 또는 완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상하다, 즐기다, 완상하다. 가운데 나와 있는 춘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봄입니다. 여기서는 자연을 상징할 거고요. 곡이라고 하는 글자는 노래예요. 그래서 상춘곡의 제목의 의미 먼저 보시면 봄을 완상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이 상춘곡입니다. 그럼 결국 봄을 감상하다, 봄을 완상하다라고 하는 건 봄을 즐기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말이 될 거고, 갈래 보시면 서정가사, 양반가사, 은일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은일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벼슬길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 응거하면서 쓰는 가사들을 전부 다 은일가사라고 설명을 해요. 성격 보시면 서정적이다, 묘사적이다, 자연 인과가 아니죠. 자연 친화적이다, 예찬적이다.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가사를 필수로 배우는 이유는 조선시대 최초의 양반가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어진 양반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주제 먼저 보고 다시 내려올게요. 주제는 봄을 맞이한 자연 풍경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고, 이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1번,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한대요. 왜 썼냐면 봄의 풍경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공감각,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되겠죠. 두 번째, 서리와 영탄을 통해, 서리법과 영탄법을 통해서 봄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내고 있대요.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이 이거 말고 또 뭐 있냐면 옆에 플러스하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유법도 있어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양 뭐뭐듯이. 그리고 대꾸법도 있어요. 대꾸법. 그리고 의인법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 방법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3번 볼게요. 여긴 감정이입도 나오고요. 이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은 어떻게 돼? 라고 말하면 화자가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전개를 한다. 맞고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서 공간 이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공간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시상 전개되고 있다.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가 되고 있다. 둘 다 맞는 말이니까 확인하시고, 고사라고 하는 만문가에서도 나왔죠. 고사가 인용되고 있고요. 이 작품은 뒤에 자꾸 오타가 나와 있는데 정경 묘사, 즉 풍경 묘사와 화자의 정서 표출,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상춘곡이라고 하는 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실 것도, 가볍게 보실 것도 존재하고 조금 더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해제 보겠습니다. 해제 다시 본문 돌아와서 해제 보시면 상춘곡은 아름다운 봄의 풍경과, 결국 봄이 키워드죠, 흥취를 노래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가사작품인데,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삶은 나중에 배울 거야, 면왕정가, 성삼별곡, 관동별곡 등의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니까 자연 친화적인 가사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작품이 상춘곡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되셨죠? 그럼 잠깐 이거 다 지우고 올라갈게요. 다시 앞으로 가서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갈게. 홍진에 묻힌 분네 라고 나오는데 아래 현대어풀이 보세요.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라고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 춘이라고 하는 건 봄인데 이 봄은 자연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홍진이라고 속세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여기서 홍진이라고 하는 건 속세를 상징하는데 이 속세라고 하는 홍진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춘이라고 하는 자연과 대조적인 공간이 될 거야. 그래서 화자는 이 홍진이라고 하는 속세에서는 벗어나고 싶고 자기가 현재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할 겁니다. 그럼 이어서 볼게요.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이내 내라고 하는 글자는 시적 화자죠. 나의 삶이 어떠한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죠. 이런 것을 설의적 표현이라고 할 거야. 여자들이 가장 잘 쓴다라고 해 답정력. 오빠 나 오늘 이뻐? 라고 말하는 건 이뻐라고 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정말 이쁜지 궁금해서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결국 나의 삶이 어때?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부심. 또 지금 나의 생활 어때? 라고 말해보는 이 부분은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 잡으시고 이어서 볼게요. 옛사람의 풍류가 미칠까 못 미칠까? 그럼 결국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풍류가 옛사람에 미칠까? 못 미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결국 내가 느끼고 있는, 즉 자신의 풍류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이 되겠죠. 굉장히 만족해. 이런 게 될 거야.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가 많을 텐데, 여기 핵심 키워드 나와요. 살림이라고 하는 거 아래 보세요. 자연이라고 나오죠. 살림에 묻혀 산다고 지락을 모를 건가? 지락을 모르겠는가? 마찬가지 설의적 표현이 되겠죠. 지락을 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락이라고 하는 건 지극한 즐거움인데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이 홍진이라고 하는 부분과 방금 받은 살림이에요. 홍진이라고 하는 부분과 살림. 그러면 이 홍진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살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 될 텐데, 결국 홍진이라고 하는 속세는 화자가 초월하고자 하는 공간 또는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될 거고, 살림이라고 하는 자연은 화자가 지극한 즐거움을 느낀과 동시에 자족,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자에게 있어서 살림이라고 하는 자연은 긍정적인 공간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갈게. 수간무옥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지금부터 제가 하늘 색깔로 필기하는 것들은 뭐가 될 거냐면, 아까 이 작품의 시상 전개가 공간 이동 또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전개된다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공간의 이동을 하늘 색깔 형광펜으로 칠할 거고요. 이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거야. 또는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속세에 머물러 있다가 자연, 같은 말, 타일 속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공간 이동이 총 4부분이 나올 거고, 그 4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수간목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화자가 있는 공간이에요. 화자가 현재 수간목에 존재하고 있다. 되셨죠? 몇 칸짜리 초가집, 그럼 굉장히 넉넉한 집도 아니고 작은 초가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간무옥을 벽계수 앞에 놓고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우르리 울창한 이곳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풍월주인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주인이라고 나오죠. 결국 자연의 임자, 자연의 주인이란 뜻인데 맑은 바람과 밝은 날 따위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풍월주인이라고 해요. 이 풍월주인이라고 하는 용어도 글쓴이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 고사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사 인용한 구절이고, 결국 자연의 주인, 같은 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이 풍월주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은 결국 화자 자기 자신이 되겠죠. 화자 자기 자신을 풍월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서사였습니다. 서사. 아래 내려가서 이어서 볼게요. 이게 제가 이걸로 처음 수업하는 거라서 글씨랑 이런 게 좀 미흡한데 양해 좀 해주세요. 연습 좀 하고 깔끔하게 조금 더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났대요. 그럼 겨울이라고 하는 건 화자에게 흥취를 주는 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뭐가 왔냐면 새 봄이 왔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새 봄이라고 하는 건 화자에게 있어서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겠죠.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소재. 새 봄이 돌아오니 지금부터 이거는 주황색으로 할게요. 주황색으로 밑줄 치는 것들의 의미도 중요하거든요. 도화행화, 녹양방초. 오른쪽에 적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주황색으로 적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얘들아, 봄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황색으로 할 거야. 근데 봄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작품의 제목이 상춘곡이었잖아요. 봄을 감상한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봄과 관련된 모든 시어, 모든 소재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1번 이렇게 봄과 관련된 시어들은 무엇을 형성할 거냐면 시각적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 2번 봄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봄이 가지고 있는 봄의 계절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고, 봄의 계절감뿐만 아니라 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도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될 거야. 마지막 세 번째, 화자에게 있어서 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니 흥겨움 또는 흥취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봄과 관련된 시어들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도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봄의 경치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라고도 설명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화행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시조에도 자주 나오거든요. 알고 계세요.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그 다음 갈게. 칼로 말하는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아래 보세요. 아름다운 봄 풍경을 조물주가 마름질한 거야? 아니면 붓으로 그려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화자가 보고 있는 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봄 경치에 대한 화자가 느끼는 감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조화신공이 조물수의 솜씨가 물물마다 현사롭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자주자주 나오는 건데 아래 볼게. 고전 시가에서는 조물주가 야단스럽게 자연을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대요. 그럼 이 부분이 나오면 화자는 자연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수풀에 우는 새는 이라고 나오죠. 수풀에 우는 새 중요하니까 밑줄 칠게요. 잘 봐라.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의 흥취를 못 내겨워. 너무 좋아서 소리마다 교태구나
그럼 잘 보세요. 교태라고 하는 것도 애교가 될 텐데 이 애교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수풀에 우는 새는요. 봄의 흥취를 이겨내지 못해서 또 너무 좋아서 교태를 부리고 있다라고 말하니 여기 말하는 새에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 즉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그 다음 특이한 거 하나 볼 거야. 특이한 거. 원래 가사는 사음보죠. 우리 가사어가를 정리했잖아. 가사는 원래 사음보인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상하냐면 여기 수풀에 우는 새 있죠. 여기부터 교태로다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특이하게 이 사음보가 파괴를 이루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 색깔로 가로 열고 가로 닫은 이 두 행위, 두 부분이 특이하게 유금보가 나올 거야. 유금보. 그래 나머지는 전부 다 사음보라서 음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특이사항이 없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음보가 깨진 부분이라 알고 계세요. 수풀에 1음보, 우는 새는 2음보, 춘기를 3음보, 못내겨워 4음보, 소리마다 5음보, 교태로다 6음보. 유일하게 가사가 가지고 있는 4음보라고 하는 음보가 파격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볼게요. 무라일체언이 아래 보세요. 자연과 내가 한 몸이라고 나오죠. 결국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무라일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무라일체가 왜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냐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무라일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즉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었는데 흥이 다를 소냐? 다르겠는가? 같을 거야. 동일해. 라고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설의적 표현이 되겠죠. 새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 똑같을 거야. 이런 감정이 되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공간이동 나와요. 시비에 걸어보고 살인문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보니 공간이동 두 번째죠. 첫 번째 수간목에 있다가 두 번째 정자로 갑니다. 소요음영하야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지키 읊조리는 산일이 적적한데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맛보는 첨대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호재로다 혼자로다. 그래서 혼자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자연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즐기고 있고 이렇게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한가한 가운데 느껴지는 이 참다운 즐거움 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주 나오는 사자성어 소요음영 한중진미 뜻 정확히 잡고 계세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후경 가자스랴. 얘들아 이 자스랴라고 하는 게 청유형 종결음이요. 현대국어로 따지면 뭐뭐하자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겠죠. 현대국어로 따지면 뭐뭐하자. 잠시만요. 갈게요. 답청을한이라고 나오죠. 답청 밑줄. 봄과 관련된 거요. 봄과 관련된 거 도화행화, 녹양방초 나왔었죠. 시각적 이미지 형성한다.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아름다움 부각한다. 화자에게 흥겨움을 준다. 이런 부분들 있죠. 아까 도화행화, 녹양방초 같은 색깔로 칠했습니다.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자. 아침에 채산하고 저녁에 뭐 하자. 여기 대꾸법이네요. 대꾸법. 그리고 이 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청유형 종결함이. 이어서 갈게요. 갓 깨어 닉은 술을 여기 술 동그라미 쳐보자. 얘들아 술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행복할 때도 마시고 슬플 때도 마시는 게 술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건 이 작품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화자의 흥취나 흥겨움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쳐놓고 곤나무 가지 걷고 수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화풍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대꾸법 나올 거예요. 갑니다. 화풍이 즉 온화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이어서 할게.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여기까지 대꾸법. 근데 이 대꾸법은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대꾸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은 대꾸법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수능이나 내신에서는 여기를 대꾸법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 볼게요. 청향. 향기니까 후각이 될 거야. 근데 잘 봐. 잔해지고. 청향이 잔해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성분들이 립스틱 바르고 종이컵으로 물 드실 때 종이컵에 그 립스틱 자국이 남죠.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코로 맡아야 되는 후각을 잔해진다, 잔해 묻는다라고 시각으로 바꾸는 후각의 시각화 같은 말 공, 감각적 심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바뀌어야 가능한 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또 볼게요. 낙홍은 떨어지는 붉은 꽃잎은, 그럼 이거는 붉은 꽃잎이니까 시각이죠. 낙홍은 오세진다. 옷에 떨어지네 라는 뜻이 될 거야. 파란 색깔로 지금 체크한 이 부분 있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뭘 물어보냐면 꽃잎이 옷에 묻으면 화자와 꽃잎이 마치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도 하냐면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된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도 설명해요.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됐죠? 이어서 볼게요. 준중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말해 소동 아에더러. 이건 좀 제가 맨날 볼 때마다 폐륜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먹을 술이 없어서 술이 떨어졌어. 근데 부족해? 그럼 나한테 말해. 나 어떻게 할 거냐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아무리 이제 신분제 사회라고 한들 아이한테 자기 먹을 술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건 좀 모양이 그런데 어쨌든 아이에게 술집에서 술을 받아오라고 해서 어른은 막대기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만보하야 나지막히 읊조리며 천천히 걷다가, 미음만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빈출 사자성어예요. 그 다음 공간이동 나와요. 시냇가, 수관모옥, 정자, 시냇가 점점 넓어지죠. 점점 자연 속으로 들어가니까 속세에서 탈 속의 세계 같은 말, 속세에서 자연의 세계로 이동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이어서 볼게요. 명사 좋은 물에,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까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다. 얘들아 복숭아도 체크해야지. 도화. 봄과 관련된 시어요. 봄과 관련된 시어. 이어서 갈게요. 무릉이 가깝도다. 얘들아 무릉 동그라미 쳐볼까? 이 무릉이라고 하는 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이상향. 그리고 무릉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만든 게 아니라 마찬가지 저거나 고사인용.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고사 속에 나오는 이상향이 무릉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간세로. 이어서 갈게요. 저들이 거기인가? 송간세로에 소나무 사이 숲속 좁은 길로 두견화를 들고 마지막 공간이동 하나 나왔네요. 봉두.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가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 수많은 마을 또는 수많은 촌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화 1위는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은 금수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 지겹밥. 엊그제 검은들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겠죠. 봄빛도 화자가 즐기고 있는 계절적 배경 봄이 되겠죠. 유효할사 봄빛도 넘치는구나. 됐죠. 여기까지 본사. 마지막 결사 갑니다. 이 결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야. 일단 깔끔하게 먼저 정리하고 내려가면 이 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명이라고 하는 것과 부귀 그리고 청풍 명월이라고 하는 것과 단표노왕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공명부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세속적 가치요. 입신양명 이런 것을 세속적 가치라고 하고요. 청풍명월과 단표노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상징할 거야. 아직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결국 화자는 공명부귀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할 거고, 왜냐면 화자는 속세보다 자연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청풍명월과 단표노왕이라고 하는 건 만족감을 느끼겠죠. 긍정적 인식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와 관련된 글자가 뭐가 나올 거냐면 백년행락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부터 나와서 저랑 같이 볼 거고,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게 뭐가 나올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적어드릴게요. 흩은 해음이라고 나올 텐데, 흩은 해음이라고 하는 건 헛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지금부터 본문 보면서 총 정리 들어갈게요. 보세요. 잘 따라와야 돼. 공명도 날 깨우고 부귀도 날 깨우니, 여기 유명한 구절이죠. 잘 보세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보세요. 공을 세워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 부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 많고 소중한 것을 부귀라고 하는데, 거기 가운데 보시면 날이라는 글자 나오죠. 그러면 이 날이라고 하는 글자가 화자가 될 텐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도 화자가 하는 행동이 되겠죠. 화자가 하는 행동.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모든 행동의 주체가 될 거고, 거꾸로 공명과 부귀라고 하는 건 주체로부터 행동을 당하는 대상인 객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할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특이하게 공명이라고 하는 객체가 주체인 나를 꺼린다라고 나오고, 부귀라고 하는 객체가 주체인 나를 꺼린다라고 나오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었다라고 해서 주객전도라고 설명을 해요. 주체가 무언가를 가져간다 라고 설명해야 되지만 객체가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 이런 것을 주객전도 표현이라고 하고, 결국 이러한 주객전도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도를 추구하며 살겠다. 그리고 안분지족,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 화자는 공명 필요 없고 부귀 필요 없고 나는 이대로 만족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이어서 갈게요. 청풍명월 외 어떤 벗이 있어 옳고, 나에게 있어서는 청풍명월만 친구야 라고 하는 구절이 될 거고, 청풍명월을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의인법 또 갈게요. 단표노왕 아래 보세요. 누추한 시골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밥 한 가지의 물이죠. 소박한 시골 생활. 그래서 옛날부터 단표노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말의 대표적인 사자성어라고 설명합니다. 단표노왕에 het은 해음이라고 나오죠. het은 해음, 헛된 생각 하지 않으니 라고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해트님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서 봤던 공명부기가 되겠죠. 즉 안분지족하면서 공명부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어서 갈게. 아모타 백년행락이, 그럼 이 백년행락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한평생 늙기는 즐거움이니까 청풍명월과 단표노왕이 되겠죠. 한평생 누리는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마찬가지 마지막 부분에도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연 속에 살고 있는 화자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 상춘곡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사 부분에 표현상의 특징이랑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필기가 조금 막상 해보고 보니까 지저분하긴 한데 여러분들의 필기 능력은 저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응원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창쌤이었습니다.